한 사립학교 이사장이 재단 돈으로 자신이 실소유한 건설사의 땅을 비싸게 사들여 40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KBS가 비리 사학으로 분류한 80곳의 재산은 최근 3년 동안 661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6.25 당시 가장 치열한 전쟁터였던 비무장지대 화살머리 고지에서 남과 북이 오늘 전술도로를 연결했습니다. 남북이 군사 목적의 도로를 연결한 건 정전협정 이후 65년 만에 처음입니다. 올해 3분기 소득 분배 상황이 3분기 기준으로 11년 만에 가장 나빠지며 소득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상위 20% 가구 소득은 1년 전보다 8.8% 늘었지만 하위 20% 가구 소득은 오히려 7%가 줄었습니다. 새로운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탄력 근로제를 확대 적용해도 부작용을 없애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며 민주노총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만취한 승객이 고속도로에서 택시를 몰던 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했습니다. 운전자를 폭행하면 가중처벌을 받도록 돼 있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일반 폭행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KBS 9시 뉴스는 사학재단 비리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가파른 언덕 위에 있는 학교들, 학창시절 등굣길이 참 고단했던 분들 많으시죠? 학교를 짓겠다면 정부는 이렇게 산을 깎아서라도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용도 변경을 해준 것이죠. 일종의 특혜지만 학교가 갖고 있는 공공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학재단들은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고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전국 사학재단 감사보고서 3,300여 건을 분석한 사학비리 연속보도, 오늘은 사학재단들의 이른바 재테크, 즉 재산 불리기 실태를 공개합니다. 먼저 김덕훈 기자입니다. 대구의 대중금속공고, 2015년 이곳으로 이사 왔습니다. 재단인 만강학원은 이 땅을 2012년 1월 한 건설사로부터 사들였습니다. 매입가는 75억 원. 그런데 땅을 판 건설사는 석 달 전 이 땅을 35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석 달 만에 40억 원을 챙긴 겁니다. 기업이 차입금 이자를 저희가 대주기로 했었어요. 이자하고 돌개설 비용하고 이런 것들이 포함해서 먼저 토지 비용을 받았는 거지 과다되는 건 아니다. 당시 만강학원과 건설사의 등기부등본을 떼봤습니다. 만강학원 이사장 남호 씨, 이 건설사의 등기이사입니다. 나 씨는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의 아들, 나 씨뿐 아니라 학교법인 이사 2명도 건설사 임직원입니다. 결국 감사원에 적발돼 나 씨 등 4명이 이사직을 잃었습니다. 해당 건설사를 찾았지만 나 씨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나 씨는가 내 착한 일살이야. 우리는 왼수 같아요. 인사내고 아주 몸이 여러 가지. 건설사가 처음 땅을 살 때 지목은 임야, 땅값은 공시지가 기준 약 10억 원이었습니다. 2016년 지목이 학교 용지로 변경되면서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현재는 118억 원, 12배가 됐습니다. 서울 양재동의 이 건물은 군포고등학교의 위로학원과 전직 이사장 정모 씨 일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정 씨는 자신을 건물 관리인으로 내세워 학교법인으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3년 동안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관리인이 내야 하는 유지보수비 2,400만 원도 학교법인이 내도록 했습니다. 학교법인 몫이었던 5개 광고판 수익 6,300만 원도 가로챘습니다. 정 씨는 결국 횡령으로 기소됐는데 벌금 300만 원을 내고 끝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그게 개념이 없어가지고 개인으로 다 소득을 집어넣었었는데 그 이득금으로 집어넣어주고 그 학교 지분만큼은 학교로 들어가고. KBS가 비리사학으로 분류한 80곳의 재산 현황을 보니 최근 3년 동안 모두 661억 원이 늘었습니다. 사학 한 곳당 해마다 3억 원 정도 재산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76곳은 최근 3년 동안 고용주가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교직원 4대 보험료조차 내지 않아 세금으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이렇게 학교 자산을 매매해서 사익을 챙기는 것도 문제입니다만은 아예 학교 법인 자체를 통째로 사고 파는 경우도 많습니다. 굳이 교육자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매매가 가능합니다. 감시할 규정도 없고 법원에서는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학교는 그저 돈벌이 수단일 뿐이고 참 교육이라는 본질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어서 홍성희 기자입니다. 강원도 영월에 있는 학교법인 석정학원. 2009년 법인 이사장이 설립자 일가에서 박모 씨로 바뀌었습니다.
교육하고 관계가 없는 분이죠. 제천 지역에서 그 장례식장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검찰 수사 결과 돈 거래가 확인됐습니다. 박 씨가 학교 운영에 막강한 권한을 쥔 이사장 자리를 넘겨받는 대가로 16억여 원을 건넨 겁니다. 학교 운영권을 넘기며 학교 법인을 거래한 셈입니다. 박 씨는 이후 교사 채용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것일까? 1심과 2심 법원은 안 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학교 법인의 본질과 상충된다는 겁니다. 공적 자산인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선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뒤집었습니다. 사립학교법엔 거래 금지 규정이 없고 인수자가 학교 문을 닫으려고 하지 않는 이상 불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판결 이후 또 다른 학교법인 거래 사건들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 수사도 중단됐고 그러는 사이 교사나 학생들도 모르는 법인 거래는 계속됐습니다. 중간 역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찰 사람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중간에서 흥정을 붙이죠. 소개비를 받고. 이런 식의 학교 법인 거래는 비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학교 운영보다는 자기가 투자한 재산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에서 비리가 나오니까. 결국 또 문제는 사립학교법. 학교 운영권을 넘길 때 당국의 승인을 받게 하는 등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사학재단들은 또 학교 재산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수익 사업을 벌이기도 합니다. 수익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벌면 재단 관계자들이 이득을 챙기지만 잘 안 돼서 손실이 생기면 그 손실은 학교 측에 떠넘기고 나 몰라라 하기 일쑤입니다. 그 실태를 이어서 강병수 기자가 전합니다. 휘문고재단인 휘문이숙 소유의 W타워. 재단 수익 사업으로 건물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입주한 140여 가구가 보증금을 날릴 상황에 처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서 결혼을 해야 되는 분도 있고 또 이사를 가야 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를 못하니까 건물 관리인 신모 씨가 보증금으로 사업을 하다 모두 날려버렸기 때문입니다. 피해 액수가 100억 원이 넘는데 휘문이숙은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세입자를 다 숨기고 본인이 어디다가 쓰는지 밝히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휘문이숙에다가 가서 책임을 전가시키고. 하지만 절차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그 공고 절차를 거치고 관리자를 임명을 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증금 관리는 법인에서 직접 해야 되지 않았을까. 휘문이숙이 건물 관리를 맡긴 신 씨는 임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 신 씨는 보증금으로 필리핀 모래 채취 사업과 해산물 납품과 건축업 등 대여섯 개 사업을 벌였습니다. 이들 업체의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한 곳이 주소지를 한동안 휘문이숙에 두고 있었습니다. 휘문이숙은 이런 사실도 몰랐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례가 없어요. 다른 법인도 이렇게 수익 사업을 운영한 데는 있지만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한 데가 없어요. 신 씨에게 임대 관리를 맡긴 사람은 당시 휘문이숙 이사장 민모 씨. 민 전 이사장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입장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신 씨와 민 전 이사장을 여러 차례 조사했고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남과 북이 오늘 65년 만에 비무장지대 군사도로를 연결시켰습니다.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이 한창인 중부전선 화살머리 고지에서 남과 북은 오늘 비포장 전술도로를 연결했습니다. 남북이 군사 목적으로 도로를 서로 연결시킨 것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철호 기자입니다. 군사 분계선을 코앞에 둔 남쪽 지역, 전술도로를 만들기 위한 우리 군의 작업이 한창입니다. 군사 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작업 중이던 남북한 군인들이 대화를 나누더니 악수로까지 이어집니다. 공사의 어려움도 토로하고 진척 상황도 서로 공유합니다. 이렇게 진행된 비무장지대 내 남북한 전술도로 연결 작업이 한 달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가 남북을 연결한 적은 있지만 군사 목적의 전술도로가 이어진 건 정전협정 체결 65년 만에 처음입니다. 공동 유해 발굴 지역을 가로지르는 도로의 폭은 12m, 총 길이는 3km에 이릅니다.
군 당국은 6.25 당시 가장 치열했던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남북을 연결한 건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무장지대를 열어서 남과 북을 잇는 또 하나의 평화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 길이 다져질수록 한반도 평화가 더욱 단단해질 것으로. 도로를 연결한 건 공동 유해 발굴 작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지만 향후 한반도 정중앙을 관통하는 다양한 역할의 통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장기적으로는 남북 간의 지단체 간의 물자 수송 역할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 형태의 도로죠. 그 DMZ 안에 뭐 생태관광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가능한 그런 도로고요. 전기와 통신 선로가 설치되고 석축과 옹벽 작업까지 마무리되면 내년 4월 이곳에는 남북 공동사무소가 설치됩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내년 봄 열리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 독수리훈련의 범위를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간 외교관계를 해치지 않는 수준으로 축소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조만간 열릴 북미 고위급 회담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워싱턴 김은규 특파원입니다. 독수리 훈련은 한미연합군의 연례 야외 기동 훈련입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키 리졸브와 함께 한미연합군의 대표적인 훈련으로 꼽힙니다. 해마다 봄에 실시해왔고 내년에도 3월과 4월 사이 예정돼 있습니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북미 외교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이 훈련을 재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훈련 범위를 축소하겠다는 겁니다. 최근 비질리언트 에이스 훈련 연기 등 예정됐던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네 번째 조정입니다. 미국은 군사훈련의 중단이나 연기를 북한에 대한 당근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해왔습니다. We stopped military exercises, so we have given a lot of carrots up until now. 외교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라고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미국으로선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셈입니다. 국방장관이 훈련 조정을 발표한 같은 날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내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길 매우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려면 만나서 협의해야 하는데 연기된 북미 고위급 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도 읽힙니다. 다만 미국은 대북 제재에서만큼은 고삐를 더 단단히 틀어주고 있습니다. 북과 만나기 전 분위기 조성은 하지만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 원칙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미국의 움직임에 북한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남북 정상회담 시기와 관련해 가까운 시일 내에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 원장은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지난번에 평양에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 쪽에서 하는 것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 삭감몰 미사일 기지 활동과 관련해 미사일을 보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다며 활동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격차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올 3분기를 살펴보니 소득 상위 20% 가구는 한 달 평균 970만 원 넘게 벌었는데 1년 전보다 8.8% 증가한 금액이고 하위 20% 가구의 월소득은 130만 원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7%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실제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을 따져보니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의 5.5배가 넘었는데요. 차이가 많이 나죠. 소득 분배가 그만큼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건데 3분기만 놓고 보면 11년 만에 가장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고용부진으로 일자리 찾기도 어렵고 벌이도 시원치 않은 상황인데 저소득층일수록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에 더 쉽게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세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새벽 인력시장. 64살 김모 씨는 오늘도 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나흘 연속 허탕입니다. 만 60 이상은 인력사무소 가서 신분증 내면은 잘 안 보내줘요. 주민등록증 내니까는 없습니다 하고 그냥 가라고 하잖아요. 하루 방세가 12,000원인 여인숙에 머물고 있지만 밀려있는 일주일치 반값 낼 돈이 없어서 들어갈 처지도 못 됩니다. 지금 일 없어서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가라고 할까봐 지금 안 들어가고 이러고 있잖아요. 아이 창피해 죽겠나. 이렇게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근로소득으로 봤을 때 하위 20%가 버는 돈은 20%가 넘게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단순 노무직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줄면서
하위 20%는 한 가구당 돈을 버는 사람이 0.69명으로 줄었습니다. 고령층 가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집에 돈 벌 사람 수가 적어진 것도 원인일 겁니다. 결국 이 계층은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정부의 복지 그리고 주변의 도움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연탄으로 겨울을 나야 하는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에선 이런 처지가 더 확연히 드러납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선 연탄 1000장, 70만 원어치가 필요하지만 운 좋은 날에나 하루 5천 원을 버는 노점 할머니에겐 엄두 못 낼 큰 돈입니다. 3만 원 매상을 하면은 3천 원, 5만 원 매상을 하면 5천 원 그래요. 그밖에 마진이 없어요. 봉사단체에서 연탄을 받고 정부 보조 등으로 겨우 약값을 마련하는 정도입니다. 주니까 감사하지. 고맙고 연탄은 공짜로 떼니까 손자가 한 달에 7만 원씩 주고. 정부는 기초연금 인상 등의 효과가 나타나면 감소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소득도 늘어날 거라고 했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임세웅입니다. 부진의 늪에 빠졌던 조선업계가 대형 조선사들을 중심으로 수주량이 늘고 있는데 중소조선사들의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민관이 1조 원대 일감을 만들어주고 금융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는데요. 효과가 있을지 박원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STX 조선해양은 올해 그리스로부터 선박 7척 2,700억 원 규모의 주문을 받았지만 결국 계약은 취소됐습니다. 배를 만들어 팔 때 꼭 필요한 금융사 지급 보증을 받질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판단한 산업은행이 승인을 해주지 않아 계약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단기 유동성 문제는 해결이 되었고 앞으로 RG 발급을 계속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수주를 해도 금융사들이 좀처럼 보증을 서주지 않으면서 일감이 다시 끊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중형 조선사의 올해 수주량은 지난해보다 26% 넘게 감소했습니다. 국내 조선업 전체 수주량은 70% 넘게 늘었지만 대부분 대형 조선사 몫입니다. 정부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조선사의 선수금 지급 보증 규모를 2천억 원으로 늘리고 1조 원대 대출 보증의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2025년까지 민관이 LNG 연료선 140척, 1조 원어치 선박을 중소조선사에 발주하고 LNG 연료 공급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2조 8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친환경 체제로 전환은 우리 조선산업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조선업체의 제대로 된 구조 조정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 재정 지원에 의한 물량을 유지하는 형태로 조선업이 계속 유지될 수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지속 가능한 조선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조 개혁과 함께 전체적인 산업의 재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LNG선 발주 역시 기술력이 앞선 몇몇 업체에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할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민주노총이 빠진 채로 오늘 첫 회의가 열렸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탄력 근로제를 확대하더라도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고 합의안은 꼭 실행할 것이라며 논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위원 등으로 구성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관련법이 마련된 지 5개월 만입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이룬 합의는 우리 사회의 최고 권위를 갖게 될 것이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노동, 경제, 사회 현안에 대해 타협안을 만들어내기 위한 자리지만 핵심 대화 주체인 민주노총은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첫 회의에 참석해 자율적인 대화, 타협을 최우선하겠다며 민주노총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의 빈자리가 아쉽습니다. 많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민주노총이 빠른 시일 내에 참여해 주길 희망합니다. 최대 노동 현안인 탄력 근로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경사노위가 탄력 근로제를 논의하면 장시간 노동 등 부작용을 없애고 임금 보전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면서 노동계도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사노위에서 논의하면 국회도 그 결과를 기다려줄 것이고 자신도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는 겁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경사노위를 의결기구로 생각해 경사노위 합의를 반드시 실행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노동계 우려를 없앨 대안도 마련하고 합의안은 대통령이 힘을 실어줄 테니
밖에서 투쟁할 게 아니라 들어와서 논의하자는 권고인 셈입니다. 실제 여당 내부에선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은 늘리되 주당 최대 근로를 60시간으로 줄이거나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보완책에 대해서도 노사 양측이 받아들일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경사노위는 탄력 근로제에 대해 다음 주 초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죠. 참여연대가 오늘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당장은 어렵다면서도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이중근 기자입니다. 참여연대가 2015년 제일모직과 합병 당시 삼성물산 회계 처리를 조사해달라고 금융감독원에 특별감리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결국 이 합병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삼성물산은 합병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삼성바이오에 대한 평가를 의뢰했는데 이때 안진회계법인은 2015년 8월 기준으로 6조 9천억 원이라고 평가보고서를 만들어줬습니다. 참여연대는 결국 이 보고서 평가액에 맞추기 위해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4조 5천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했던 삼성바이오 평가액도 의심 가는 대목입니다. 삼성바이오를 6조 9천억 원으로 평가한 안진이 합병 전인 5월엔 3배 가까운 19조 원으로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이 보고서는 당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불과 3개월 차이를 두고 한 회계법인이 3분의 1 토막이 나는 가치를 평가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목적 하에서 기업 가치를 조작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당장 착수하긴 어렵다면서도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공정가치를 부풀린 혐의가 드러날 경우에는 감리 실시 여부를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이 삼성물산 감리에 착수할 경우 합병 과정과 합병으로 삼성물산 최대 주주가 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종근입니다. 삼성전자 서비스의 불법 파견 봐주기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관료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현욱 전 차관이 직접 삼성 고위 인사를 만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 방법까지 제시한 문건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 서비스의 불법 파견 봐주기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현욱 전 고용노동부 차관.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을 하늘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KBS가 확인한 공소장에 따르면 정 전 차관은 2013년 9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노무담당 강모 부사장을 과천의 한 음식점에서 만났습니다. 정 전 차관은 이 자리에서 근로 감독 내용을 강 부사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당시는 삼성전자 서비스에 대한 노동부의 근로 감독이 마무리되던 시점, 실무선에선 불법 파견으로 보고가 올라왔던 때입니다. 정 전 차관이 건넨 문건엔 개선 제안 내용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어떤 점이 불법 파견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삼성 측에 미리 알려준 겁니다. 삼성은 같은 해 12월 정 전 차관의 조언대로 노동부에 불법 파견 해소 방안을 제출했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권혁태 당시 서울지방노동청장. 2013년 7월 자신의 업무도 아닌데 근로감독 주관청인 중부지방노동청장 등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불법 파견 단정은 대단히 위험하다.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길 것 같지 않다는 내용. 서울청장은 지방노동청장 중 제일 선임, 사실상 지위를 이용해 결론을 뒤집으라는 압력이었습니다. KBS는 해명을 듣기 위해 전화했지만 모두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KBS의 이승재 기자라고 하는데요. 저는 취재 응할 생각 없으니까 오늘 전화는 끝났어요.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12일 열립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술 취한 승객이 고속도로를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를 마구잡이로 폭행했습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는데요. 법에는 이렇게 운전자를 폭행하면 가중처벌을 받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일반 폭행보다 처벌 수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어슴푸레한 저녁, 고속도로를 택시가 고속으로 달립니다. 옆자리 승객이 기사에게 시비를 겁니다. 그러더니 소주를 병째 들이마십니다. 이번엔 느닷없이 소주병으로 기사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운전하는 기사의 얼굴을 끌어당기기도 합니다. 기사 김종칙 씨는 승객을 저지하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차선을 넘나들던 택시는 겨우 갓길에 멈춰 섰습니다. 김 씨는 양 씨의 폭행을 피해 이수로로 내려와 200m가량을 도망쳐 양 씨를 따돌렸습니다. 승객은 욕을 하며 기사를 쫓기까지 합니다. 너 이리 와. 김 씨는 사고가 날까봐 그냥 맞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핸들 놓치면 죽고 이제 죽었구나 그 생각만 드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맞으면서 가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핸들을 안 놓치고 한 손으로 막 막아가면서. 경찰은 김 씨를 폭행한 승객 양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운행 중 운전자를 폭행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일반 폭행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이 사고로 이어져 동승한 승객이나 보행자, 다른 차량 등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일반 폭행보다 낮은 편입니다. 최근 3년 동안 1심 재판에서 운전자 폭행으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약 10%, 일반 상해나 폭행보다도 낮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운전자를 폭행해 입건된 사람은 16,000명이 넘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신도가 13만 명에 이르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롱 목사가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오늘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목사 측은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돈을 노린 교회 반대파들의 음해다. 이런 이재롱 목사의 항변을 1심 재판부는 거짓으로 판단했습니다.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여러 해 동안 신도 8명을 40여 차례에 걸쳐 상습 성폭행한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 목사를 신적인 존재로 여긴 피해자의 믿음을 악용해 범행을 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자신을 신격화하는 이 목사의 설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비바람 일으키고 천기 움직이고 구름도 틀어버리고 모이기도 하고 눈보라도 치고 이런 훈련을 저에게 시켰어요. 법정 최후 진술에서 지금까지 전 세계인을 구제해왔다며 무죄를 주장하던 이 목사. 재판부는 이 목사의 이런 반성하지 않는 태도도 지적했습니다. 가장 행복하게 기억돼야 할 피해자들의 20대가 평생 후회스럽고 지우고 싶은 시간이 됐다며 피해자들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20년 전 한 방송에서 이 목사의 성추문을 폭로하려 한 뒤에도 비슷한 성폭력이 반복됐다며 범행의 상습성도 인정했습니다. 교회에서 피해자들과 관련해서 허위의 명예훼손 또 많이 또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만민중앙교회 측은 재판부가 피해자 측의 진술만 믿고 판결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초등학생 딸의 막말과 폭언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확산되자 TV조선 방정호 대표이사 전무가 오늘 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까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여론이 빗발치자 결국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조선일보 사주일가의 운전기사였던 50대 김모 씨는 지난 16일 방정호 TV조선 대표이사 전무의 초등학생 딸의 막말을 언론을 통해 폭로했습니다. 김 씨는 방 대표의 딸을 학원 등에 태워다 주면서 반말과 폭언, 해고 협박 등 인격 모독성 발언을 수시로 들었다고 주장하며 음성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김 씨는 KBS와의 전화통화에서 일을 시작하고 난 뒤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방 전무의 딸이 폭언을 하기 시작했다며 강도가 점점 세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석 달 동안 운전기사로 일하다 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해고 과정에서 이유를 전혀 말하지 않고 그만두라고 했다며
단지 열심히 했을 뿐이었는데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조선일보 사주 일가를 비판하는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방정호 대표는 결국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방 대표는 책임을 통감하며 TV조선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운전기사분께도 마음의 상처를 드린 데 대해 다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식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점을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를 꾸짖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수현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각종 정보를 검색하는 일이 생활화되어 있죠. 그런데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이 소비자들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연관 검색어가 상당 부분 조작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방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스마트폰에 손도 대지 않는데 검색창에 단어가 입력됩니다. 혼자서 검색을 하기도 하고 애플리케이션도 스스로 종료합니다. 연관 검색어를 조작하는 데는 이 반복 작업 프로그램 매크로가 쓰였습니다. 압구정 마사지라는 단어와 특정 업체 상호를 연속해서 2200여 번 검색합니다. 그러면 압구정 마사지만 입력해도 특정 업체가 연관 검색어로 뜹니다. 광고 효과를 노린 것으로 식당, 병원, 꽃집 등 업종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의뢰 비용은 건당 100만 원 내외로 알려졌습니다. 포털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조작 기법은 수시로 바꿨습니다. 연속해서 같은 기기를 사용해서 검색을 할 경우에는 동일 IP로 접속 기록이 남게 되고요. 테더링이나 또는 비행기 탑승 모드 같은 경우는 그걸 통해서 접속 IP를 수시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적발된 일당이 조작한 연관 검색어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영어 말하기 시험 이름을 입력하자 특정 학원 강사가 연관 검색어로 나타납니다. 조작된 가짜 정보가 지금도 검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길잡이를 해주는 정보가 조작되는 결과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가짜 정보를 통해 가지고 사용자들한테는 이제 원하지 않는 그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조작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모든 그걸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세한 거는 지검 쪽에서 그냥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적발된 연관 검색어 조작은 9,900여 건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식당이나 술집 같은 접객업소 내부에는 방범용 CCTV를 많이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찻집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유흥업소들은 가게 밖에다 외부 상황을 살펴보는 고해상도 CCTV를 달아놓고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로는 방범용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단속 대비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CCTV들을 어찌해야 할지 구청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홍수진 기자입니다. 서울 성북구의 한 초등학교 통학길. 찻집으로 불리는 주점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한 20m 학원 옆 바로 옆에도 있고 아이들이 학원 갈 때도 엄마 저기 뭐야 하고 물어볼 때도 있고 난처하죠. 밤늦은 시간 접객 같은 불법 영업을 하지는 않는지 단속반이 점검에 나섰습니다. 안에 손님이 있는데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손님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문을 안 여네요. 취직하거나 우리 단속반이 오면은 그거를 안에서 모니터를 보고 한 업소로 들어가 봤습니다. 건물 밖 CCTV 카메라를 통해 왕복 4차선 도로 건너편까지 선명히 보입니다. 단속반의 움직임도 또렷이 잡힙니다. 2인조 강도 들어와가지고 한 건데 이걸 또 파라고 그랬거든요. 경찰서에서는. 업소마다 많게는 5개까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방범용이라는 해명이 무색하게 카메라의 상당수는 출입구와 먼 주변 도로만을 촬영합니다. 방범, 교통단속 목적이 아니면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상 불법입니다. 자치부에 단속 권한을 줄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행안부 자체에서 뭐 이거에 대한 조치를 좀 했으면 하는. 단속 권한이 있는 행정안전부는 2달 전 구청의 요청을 받고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못 나오고 그런 게 점검반원들이 지금 가용 기력이 없어서. 행안부는 취재가 시작되자 이 CCTV의 불법성 여부를 현장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기름값도 비싸서 친환경 전기차를 타려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정부에서도 보조금을 주면서 전기차 이용을 장려하고 있죠. 그런데 전기차 충전기가 제대로 확충되지 않은 데다가 설치된 충전기마저도 관리가 엉망이라서 전기차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1년째 전기차를 타고 있는 이준 씨. 지난 8월 자주 찾는 무인 충전소 충전기가 고장나 업체에 신고했지만 2달이 넘어서야 다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 말고도 여러 사람이 또 신고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수리는 뭐 몇 달 동안 되지 않은. 충전소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제가 직접 전기차를 타고 충전소를 둘러보겠습니다. 대형마트 주차장에 있는 급속 충전기. 2주째 작동이 되지 않고 방치 중입니다. 바로 옆 충전기도 점검 필요라는 경고등이 뜹니다. 어느 정도나 시간 걸려요? 자세한 부분을 저희도 점검 요청해봐야 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충전기 연결기의 보관함은 파손됐습니다. 야외에 위치한 또 다른 충전소를 가봤습니다. 감전 위험이 있어 항상 잠가야 하는 분전함이 열려 있습니다. 눈비 가림막이 없고 햇빛 때문에 화면을 보기도 어렵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32개 충전소를 조사했더니 4곳은 충전기가 작동하지 않았고 2곳은 화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절반이 넘는 충전소에선 분전함이 열려 있거나 감전사고 안전 기준에 미치지 못했지만 19곳은 주의 표시가 없었습니다. 또한 절연 장갑이라든가 안전장비 등에 대한 어떤 규격, 캐노피 설치 규격 등에 대해서도 기준이 부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최근 제주와 대구에서 전기차 충전 중에 부품이 터지는 등 관련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라돈 침대 파문으로 우리 사회가 한바탕 홍역을 치렀죠. 정부가 오늘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침대나 베개처럼 우리 몸에 직접 접촉하는 생활용품에는 모나자이트 같은 방사성 물질을 일체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습니다. 이재희 기자입니다. 라돈 침대 문제가 불거진 지 6개월. 지금까지 기준치 이상의 피폭선량이 확인된 제품은 12만 개가 넘습니다. 침대와 베개 같은 생활용품인데 모두 방사성 물질인 모나자이트가 사용됐습니다. 앞으로는 몸에 오래 닿는 제품엔 모나자이트는 물론 어떤 방사성 물질도 쓸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사용하는 생활 제품에서 더 이상 방사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적합한 제품을 사전에 엄격히 통제한다는데 음이온의 효능을 과장하는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음이온을 발생시키는 방사성 물질이 건강에 좋다는 광고는 물론 관련 제품 생산도 금지됩니다. 모나자이트 같은 방사성 물질의 관리를 강화하는 감시망도 더욱 촘촘해집니다. 정부에 등록해야 하는 범위가 현재의 원료물질 취급자에서 제품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로까지 확대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책은 법 개정을 통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됩니다. 고심 끝에 내놓은 대책이지만 한계도 지적됩니다. 법 시행 전까지는 방사성 물질을 사용해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또 방사성 물질을 사용해선 안 되는 제품의 범위가 너무 좁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쓰는 제품에 방사성 원료를 써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공산품 전체에다가 적용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와 함께 실효성을 높이려면 대리석 마감재 등 다른 부처 소관인 제품에 대해서도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건강 때문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죠. 살이 찌지 않았는데 다이어트에 매달리는 것도 문제지만 살이 쪘는데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체중 관리를 안 하는 건 더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과체중인 성인 10명 가운데 7명은 자신이 정상 체중이거나 말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한 30대 회사원의 체질량 지수를 재봤습니다. 25.2로 과체중을 넘어 비만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일단은 되게 좀 놀랐고요. 이 정도 체형이나 몸무게면 보통이지 않을까. 항상 평균 정도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서 과체중인 성인 10명 중 7명은 자신을 보통이거나 마른 편으로 생각했습니다.
비만인 사람 중에서도 10명 중 3명은 살이 찌지 않았다고 답했고 고도비만인 사람들도 7%는 살이 쪘다고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비만율은 꾸준히 늘어 30살 이상 성인의 35.5%가 비만입니다. 의료비 등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체중이 늘었다고 느꼈을 때 헬스장을 다닌다거나 본인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운동은 부족합니다.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5번 이상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은 2명 중 1명에 불과합니다. 개인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사회 환경적 요인도 비만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조사에서 이른바 먹방 프로그램과 영상이 비만에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이 85%에 달했습니다. 10명 중 6명은 비만 유발을 직접 조정한다고 답했습니다. 많이 먹는 걸 권하는 사회라든지 아니면 또 야식이나 또 회식을 많이 하는 사회, 이런 거 같으면 사회에서 같이 공동으로 거들어야지. 비만은 각종 성인병뿐만 아니라 암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 비만 관리 대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를 변함없는 동반자로 칭하며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했습니다. 언론인 살해 사건으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사우디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홍서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남긴 글입니다. 유가가 낮아지고 있다. 미국과 전 세계를 위한 대규모 감세와도 같다. 사우디에 감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카슈크지 사건의 진실을 떠나서 사우디와 관계가 나빠지면 유가가 폭등하고 1,100억 달러의 무기 수출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발언에 이어 또 사우디를 옹호하고 나선 겁니다. It's about America first. We're going to stay with Saudi Arabia. The other thing, Saudi Arabia is probably the second biggest oil producer. 전 세계적으로 파문을 몰고 온 반체제 언론인 피살 사건에 대해 명분보다는 실리를 취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미국 언론들은 반발했습니다. 특히 워싱턴 포스트는 발행인 칼럼을 통해 전 세계 독재자들에게 분명하고 위험한 메시지를 보냈다며 돈이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의원들까지 비판 행렬에 가세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의원은 사우디 제재에 초당적 지지가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He's done a lot of damage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audi Arabia, and I have no intention of working with him ever again. 사우디는 이달 들어 하루 1,100만 배럴 가까운 기록적인 원유 생산량을 보였습니다. 사우디의 원유 증산으로 국제유가는 최근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제주 4.3 희생자 유해 중 유전자 감식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29구가 70년 만에 유족에게 전달됐습니다. 오늘 제주 4.3 평화공원 평화교육센터에서 열린 4.3 희생자 발굴 유해 신원 확인 보고회에서 신원이 확인된 유해 29구가 운구됐고 유족들은 가족 유해함에 이름표를 붙인 뒤 헌화했습니다. 전국 택시 노동조합 연맹 등 4개 택시단체가 오늘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카카오는 카풀앱 영업을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100만 택시 가족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카풀 영업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카풀 관련 법조항을 삭제하는 여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택시 승객들이 놓고 내린 휴대전화 1000여 대를 사들여 밀수출한 혐의로 33살 강모 씨 등 6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시가 10억 원 상당의 휴대전화 1000여 대를 사들여 중국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프랑스 명품 구두 로저 비비에를 판매하는 가짜 인터넷 쇼핑몰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8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일 시작되는 블랙 프라이데이 등 연말 쇼핑 시즌의 해외 직구가 늘면서 사기 사이트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은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입니다. 한라산에 눈꽃이 활짝 피며 벌써부터 겨울 절경이 펼쳐졌습니다. 김가람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떠가는 구름 사이로 웅장한 모습을 드러낸 백록담. 산비탈 곳곳이 하얀색으로 뒤덮였습니다. 나뭇가지마다 얼어붙은 상고대가 계절의 운치를 더합니다.
가을을 지나 때이른 겨울을 만난 등산객들은 발걸음을 멈춘 채 눈부신 풍광을 즐깁니다. 초입 부분에서는 눈꽃이 없어서 그냥 가을 풍경 같았는데 이제 중반 넘어서면서부터 눈꽃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진눈깨비가 내린 한라산 고지대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네, 해발 1600m가 넘는 이곳 한라산 선착지연에도 이처럼 온통 새하얀 눈꽃이 피어나면서 마치 한겨울에 들어와 있는 것만 같은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올해 처음 만난 설경을 연신 사진에 담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남깁니다. 산호초 같이 이렇게 예쁘게 돼 있어서 꼭 바닷속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이가 힘들었지만 꾹 참고 끝까지 올라가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 순백으로 물든 한라산이 다가오는 겨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가나입니다.